임진왜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미.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이 고의로 일본군을 끌어들여 요동을 차지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의심하여 원병 파견을 망설였습니다. 명나라가 보기에 조선은 강국 고구려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어디서도 일본군에 대항한다는 소식은 없고 국왕이 바로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르자 선조를 가짜로 의심하였습니다. 명은 조선의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 송국신을 불러 선조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해프닝을 벌인 후에야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였습니다. 1589년 건주 여진 5부족을 통합한 누르하치에게 임진왜란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1592년 명나라는 조선은 물론 몽골과 묘족의 반란으로 좌충우돌하였습니다. 명은 세 전쟁을 모두 이겼지만 국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누르하치는 고개를 숙이고 파병을 제안했지만 명과 조선의 사대부들은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1595년 또 채찰사인 유성룡은 여진 세력이 누르하치의 영도하에 급속히 통일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장차 화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향후 압록강에 얼음성을 쌓아 공격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신수길은 조선 침공에 앞서 오사카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을 만나 명과 조선을 정벌할 계획임을 밝히고 서구 기독교 제국의 왕들에게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당시 풍신수길은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과 필리핀의 에스파냐인들을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도 조선에 파병을 결의하면서 묘하게도 총사령관이 가톨릭 신부인 마테오 리치를 방문하고 조선 내에서의 군사작전에 관하여 상의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주재 예수회가, 다른 쪽에서는 명나라 주재 예수회가 각각 작전에 관여한 것입니다. 풍신수길은 대륙 침공의 진출 경로를 두 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라는 오키나와를 경유하여 해로로 명나라 동남 해안에 진출하는 방식이었고, 이하는 조선을 경유하여 육로로 요동 산해관을 거치는 루트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안으로 결정한 다음 다시 두 가지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 외교적 위협을 가하여 일본의 영향하에 두고 조선군을 앞세워 중국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조선을 단기간에 점령한 후 명나라와 협상하면서 전열을 정비하여 사태 추이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스시마 도주 종의지에게 중간 역할을 맡기면서 조선 국왕은 일본에 입주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시마 측은 비현실적인 요구라 판단하여 조선 통신사 파견으로 수정하여 조선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90년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선과 일본의 시각은 서로 타협이 불가능했고 풍신수길은 무력으로 조선을 공격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의 경과에 관하여 일본 측은 일본군이 일거에 평양까지 점령했으나 조선 민중의 저항과 이순신 등 조선 수군의 반격, 명의 원군으로 인하여 일본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정유재단으로 다시 출병하여 조선 남부를 공격했으나 결국 풍신수길이 죽음으로 일본군이 철퇴했다며 현재까지도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풍신수길이 죽음으로 종전이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측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등자령이 지휘한 조중 군대는 재차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과 등자령은 모두 장렬히 희생되었다. 이후 그 해전은 일본의 침략 계획을 철저히 분쇄시켰다 면서 명나라의 조선 지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선 조선인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일본의 승전과 수세에 몰리는 조선 정부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순신의 수군과 우리 의병들의 전란 극복 노력에 의한 승전,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그리고 왜군의 후퇴를 이용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진왜란은 초기 전투 상황과는 달리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으로 인하여 왜군은 서해안으로의 보급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군이 참전하면서 초반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1593년 2월 명군 제독 이효성이 벽제 전투에서 왜군에게 패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더 이상의 전투를 회피하면서 일본과의 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끝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풍신수길의 요구 조건은 첫째, 명황녀의 일본 후비 책봉, 둘째, 무역의 재개, 셋째, 명외 대신의 상호 서약서 교환, 넷째, 조선의 사도 할양, 다섯째, 조선 왕자 등의 인질, 여섯째, 두 왕자의 송환, 일곱째, 조선 대신의 서약서 등 조선과 명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강화 협상은 1596년까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었지만 워낙 양측의 차이가 크다 보니 결국 협상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597년 일본군은 다시 재침하여 정유재란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한 일본 측은 강화 협상에서 풍신수길이 요구한 무역의 부활과 조선 남부의 사도 할양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14만의 대군을 보냈다. 그러나 각지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풍신수길이 죽음에 의하여 조선에서 철퇴하였다며 일본의 당연한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아서 다시 침략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침략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출병, 상륙, 진출과 같은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은 임진왜란은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임진왜란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물자와 전문가들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전근대 역사에서 한중일 삼국이 격돌한 거의 유일한 국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뒤흔든 획기적인 사건임에도 전쟁을 칭하는 공용어조차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선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의미의 임진왜란으로, 일본에서는 19세기까지는 조선 정벌로 불리다가 1910년 조선을 병합한 다음에는 이미 일본 영토가 된 한반도를 정벌했다고 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만든 용어가 문록경장의 역입니다. 문록은 1592년부터 1595년까지, 경장은 1596년부터 1614년까지 일본 천황의 연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국주의 국가관을 형성해가던 일본에서는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는 성전으로 미화되어 가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항외원조입니다. 외구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 당시에는 외범 조선 등으로 불리다가 17세기에는 동원인력, 언제부턴가 항외원조로 굳어졌으며 덧붙여 6.25 전쟁은 항미원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용어는 모두 중국의 대국의식과 한반도에 대한 개입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랑케에 맞서 한반도를 자신의 권역으로 묶어두려는 집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명기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